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대륙의 철학과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불교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스리랑카와 미얀마라든지 어떤 인도라든지 어떤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 어떤 불교에 대한 필요성,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한다면 대륙은 불교가 사실상 어떤 지적 호기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의 이 새로운 측면들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성의 재발견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이 불교가 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리고 프레드리히 니체, 앙드레 말로, 장폴 샤르트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 불교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분들에 있어서 불교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가지고 있었던 불교관이 사실상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분들의 불교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조금 한번 쉽게 이해해보자. 불교의 이런 측면이 현대 철학에 실존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이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일생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이 두 개가 이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부처님에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들 보통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성 밖으로 이제 4번 나가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처님의 이 32성인상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사람의 미래는 딱 두 가지인데 이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 인도는 우리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자식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처님은 아들을 거의 성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성 안에서 오만 때만 이제 이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4번 내가 성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었고 4번의 성박 여행에서 부처님께서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봤다 이래 됩니다. 여기 우리 태국 라차부리의 왓콩카람에 있는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이 시퀀스가 있는 이 부처님의 일생 벽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께서 마부 찬나와 함께 나와가지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우리 출가 수행자를 보는 장면이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흥국사 팔상도에서 제가 보니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 수행자를 보는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처음에 늙은 사람을 처음 보고 생전 궁전에서 못 보다가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러니까 늙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왜 늙는다는 건 뭐냐라고 이제 찬나에게 물어보니까 찬나가 모든 사람은 다 늙는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두 번째 나가셔가지고는 아예 아픈 사람, 피를 토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아파서 그렇다. 부처님께서 충격을 받아주고 도대체 아픈 게 뭐냐 했더니 찬나가 사람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아프게 마련이다. 세 번째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했냐. 죽었다. 어떻게 된 것?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정말 급박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와닿는 것이구나. 게다가 또 부처님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한 번 죽으면 끝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보통 우리 우파니샤드에서 뿌나르 무리띠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사문유관.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보시고 출가를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저희들이 이제 이 머리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하는 걸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냥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내가 죽는 존재다 하는 자각, 가슴으로 자신의 죽음을 느끼는 바로 이 실존적인 자각, 바로 이 실존적인 자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한 방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바보도 아닌데 17, 18이 되어서도 사람이 늙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아프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가장 큰 이 부처님이 이 당시에 느꼈던 어떤 핵심이 아니었었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감성적인 것입니다. 감성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혜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특히 욕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감성의 중요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우리 유럽의 철학자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보통 우리 영국식으로 아서 쇼펜하우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분의 책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계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울을 통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나타난 이 형상으로서,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온 것으로서의 이 세계를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 세계 밖에 있는 어떤 우리 자연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 우리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따라서 이 감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쇼펜하우어의 초창기에 유럽의 대륙 철학은 사실상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칸트라든지 헤겔 같은 사람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이 세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작습니다. 사람들이 싸운다 했을 때 이성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쉽게 잘 해결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이 세계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직선으로 쫙 뻗은 철도에서 가지고 철도의 끝을 한번 쫙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이 철도는 끝까지 두 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철도는 쫙 가다 어느 지점에서 두 개가 하나로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성과 감성의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부분은 어느 쪽이 더 강력한가 했을 때 사실은 감성적인 부분이 더 강력하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의 중요성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과 합쳐서 특히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커져오게 됩니다. 우리 쇼펜하우어 다음으로 이제 프레드리히 니체 같은 분도 이제 불교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불교의 정신적인 부분, 물론 이제 니체가 불교를 잘못 이해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지만, 불교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불교의 심리적인 부분,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극복을 통한 어떤 이 세계의 부조리라든지 이 세계에 있는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서 이제 니체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금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 이 실존 철학 시대에 오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있고, 우리 실존 철학자들은 existential realization, 나라는 존재는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는 존재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만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실존 철학은 어떤 이제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주 다양한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이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이 실존 철학자 중에, 물론 이분은 이제 뭐 이 실존 철학자로 활동했지만 사실 정치가로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젊은 시절에는 이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초창기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물론 이제 불어도 중국어도 공부하고 했었던 아주 이제 그 프랑스의 석학이었고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앙드레 말로인데, 제가 앙드레 말로의 책 중에 아주 좋아하는 게 이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의 문제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소설 자체가 어떤 이 혁명을 꿈꿨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1930년대 중국 상해에서 혁명을 꿈꿨던 세 사람, 첸과 기요와 가도프라는 이 세 사람 이야기인데, 첸 같은 사람은 이제 무장혁명을 꿈꿨고, 결국 이제 이 장개석을 암살할, 뭐 세 분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공산당 당원이었었고, 세 분이 모두 다 이제 공산혁명을 꿈꾸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첸은 아주 이 무장 독립 투사로서 이 그 장개석을 죽이려 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분도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재밌었는 두 사람이 이제 키요와 가도프인데, 키요는 이제 북경대학의 교수 출신의 아주 냉철한, 자신의 삶을 아주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었고, 가도프는 이제 러시아 출신의 의사였는데, 이 가도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아주 이제 사나이였다. 이분은 이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감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요와 카도프가 장개석을 제거하는 이 혁명에 실패하고, 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당이 이제 점령했었던 지역으로 잡혀와서 이제 체육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체육관 한가운데는 기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철로도 없는데 전기기관차가 한 대 있고, 전기기관차에 계속해서 연기가 이래 나고 있으며 뿌뿌 하고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가 날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체육관으로 잡혀온 어떤 혁명가라든지 반체제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곳은 사람을 산채로 이 기관차 하통에 잡아이어서 죽이는 곳이구나 아는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 물론 이제 실패한 혁명가에게는 죽음밖에 없었겠지만,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제 이 인간의 고민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때 키요는 아주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청산가리를 먹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하고 결국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성적인 아주 합리적인 이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죽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서 이 죽음에 대한 회피이자 도망이고, 과연 그 죽음이 물론 그 당시 조금 이런 고통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비겁한, 뭔가 좀 자신의 죽음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듯한 이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근데 가장 멋있는 죽음은 카도프인데, 이 카도프도 이 청산가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던 세 사람이 이제 차례대로 나가서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당당하게 제일 먼저 나가고, 두 번째 사람이 가려는데 세 번째 사람이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도프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첫 번째는 당당했고, 두 번째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되었으니 저 제일 마지막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이 젊은 혁명가 두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여기는 사람을 산채로 기관차 화통에 잡아여가 죽이는 곳이다 라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카도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청산가리를 쪼개가지고 두 사람에게 갈라줍니다. 그러면서 카도프가 사람은 어차피 죽게 마련이고,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없어지나,
조금 살아가지고 그 뜨거운 불길을 느끼면서 내가 이 죽어가나 그게 뭔 차이냐 어차피 죽을 건데 나는 당당하게 죽겠다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리를 이제 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당당하게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이런 이 카도프의 죽음 물론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이 카도프의 이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화통 안에 아마 살아서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이러한 카도프의 죽음은 아주 당당한 죽음이고 죽음 앞에서 도망가기보다는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죽음이며 어떤 냉철한 혁명가로서의 죽음을 회피하려 했던 기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카도프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비슷하게 장폴 샤르트르의 벽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파블로와 이제 라몬 기스인데 라몬 기스는 아주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는 혁명가였고 파블로는 그냥 이 뭐 인간은 인간다워 해야 되고 좀 사람이 멋있어야 된다 하는 뭐 이 정도의 이제 두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이 1930년대 이 스페인 혁명 시기에 이 혁명을 꿈꾸다가 둘 다 잡힌다. 먼저 파블로가 먼저 잡히고 라몬 기스는 파블로의 이제 사촌 집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이 파블로가 라몬 기스와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파블로를 잡아서 고문을 하면 라몬 기스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자기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파블로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제 파블로가 이 경찰에게 이제 이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비참하게 이렇게 고문할 수가 있나? 이 어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됐을 때 이 그 파블로의 결론은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라몬 기스가 어디 있는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겠다. 물론 이제 파블로가 처음에는 이제 라몬 기스를 좋아했지만 라몬 기스를 존경하기 때문에 파블로가 이래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건 인간의 길이 아니고 난 사나이로서 난 절대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이제 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네가 죽거나 네 친구가 죽거나 인데 어떻게 하려 하니까 이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파블로가 이 사람들 내가 저기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헛수고나 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블로 생각에 라몬 기스는 자기 사촌 집 아니면 자기 집에 숨어 있을 것인데 거짓말로 아마 라몬 기스는 그 교회 뒤에 있는 그 뭡니까 이 묘지 관리인 집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파블로가 원했던 거는 얘들 가서 이제 흙걸음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팍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속으로 이제 웃으면서 하하하 내가 마지막에 비록 죽을지언정 내가 당당하게 이놈들을 한번 골려주고 죽는다 이렇게 이제 파블로가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갔다 왔는데 파블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죽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라몬 기스는 냉철한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고 파블로가 이미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파블로가 고문을 당하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이 그 사촌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라몬 기스의 집에 도망가는 것도 위험하고 따라서 파블로의 집에 도망가는 것도 위험하고 따라서 라몬 기스는 묘지 뒤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이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몬 기스의 죽음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죽음인 반면에 이 자신의 이 죽음의 둘레에 당당하려 했었던 이 파블로는 이 죽음의 문제 사실상 극복한 거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에도 이 작자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자는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고 이 조르바는 아주 밝은 그리스적인 사고를 하는 아주 자유인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젊을 때 이제 파리에서 실존 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물론 이분도 이제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근데 크레테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불교에 입문을 하면서 불교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눈을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시간 나실 때 아마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꼭 예, 추천드리는데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이 감성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스님들 같이 출가자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게 사실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별적인 인간들은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감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생각했었던 어떤 이 출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떠나가는 삶과 이 세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사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어떤 불교와 그리스 정신이 만났을 때 최고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과 어떤 정신 상태를 이제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 그 서구의 실존 철학과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부처님의 사문유관을 통해서 이 그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으로 내가 이제 이 출가로 가는 길에 가장 핵심은 어떤 실존적인 자각, 내가 바로 이제 앞으로 죽는 존재라는 그런 실존적인 자각이었고, 부처님의 이러한 실존적인 자각은 사실상 그 감성의 문제의 중요성이 이 그 어떤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중심이 되었던 어떤 대륙 철학의 새로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 감성의 문제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쇼펜하우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중요한 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실존 철학에 와서는 죽음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는 이성적으로 극복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브레인 펑션, 우리 뇌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뇌가 작용한 결과로 떠오르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따라서 브레인 펑션이 꺼졌을 때 더 이상 뇌가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죽은 것이고, 따라서 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런 불교적인 어떤 생각, 불교적인 이 사유를 가지고 이 다양한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극복하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한번 보면 어떤 이런 이 불교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극복, 그리고 불교의 이 그 실존적인 자각의 중요성, 어떤 이런 부분들이 깊은 영향을 끼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 불교의 이 감성과 어떤 실존적인 자각의 중요성이 대륙의 다양한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